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푸른 용의 해라는 갑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다들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새해와 잘 어울리는 자기계발서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나를 설정하고 그것을 현재의 나와 연결시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작년 가을 국내에 출시되어 현재까지 자기계발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상위 베스트셀러. 바로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입니다. 책의 저자인 벤자민 하디는 조직 심리학자로서 자기계발 분야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작가는 글의 서두에서 오늘날 심리학 연구의 방향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오늘날 심리학 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과거가 그의 행동과 삶을 좌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임을 많은 증거로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스럽게 심리학 연구의 방향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맞춰지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졌고 그것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 심리학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미래의 나에 대한 개념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럼 작가가 말하는 미래의 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 뒤 현재의 보잘것없는 내가 멋진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둘을 연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와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마지막으로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들이 이 책의 전부입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어느새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에서 다룬 21가지의 구체적 설명의 핵심을 정확히 간추려 리뷰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이 영상만 반복해서 들으셔도 책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협 1.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니체는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이것은 20세기 위대한 정신의학 박사 빅터 프랭클이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여 정신과 의사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반드시 살아나가 이곳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분석학에 접목시켜 글을 쓰겠노라고 생각했고 그 희망이 그를 끝까지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끝까지 살아남았던 주위 사람들을 분석하여 책을 냈으니 그 책이 바로 지금까지 수천만 부 이상 판매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목적과 의미의 부재,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소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입니다. 건강한 정서는 긍정적인 과거와 가슴 설레이는 미래를 품고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늘 긍정적인 일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고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렌트 슬라이프는 자신의 저서 시간과 심리학적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기억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으로 축적된 독립체가 아니라 현재 우리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과거의 스토리를 거듭 반복해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합니다. 가혹한 말이나 비난, 트라우마, 고통과 혼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소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입니다. 이 챕터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실행심리학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트리거에서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통제하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자신을 그 방향으로 끌어당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줄 환경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부유해지고 싶다면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으로 가서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미래의 나는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환경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네 번째 요소는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입니다. 오랫동안 미래의 나를 연구해온 심리학자 허스필드는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인식할수록 현재의 나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유익이 미래까지 지속되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다섯 번째는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나름의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더욱 그런데요. 문제는 늘 시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급한 일에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저 급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책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할 때 우리는 결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5년 후의 목표를 세우고 중요한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두어 날마다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원대하고 크게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해 10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까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다르게 해야 혁신적인 생각에 불을 지피고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목표가 다르면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하는 것과 원대한 목표가 아닌 사소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여섯 번째는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한다입니다. 무엇이든 밖에서 구경만 하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진짜를 모르는 것입니다. 부딪혀봐야 진짜 벽이 뭔지, 무엇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치게 오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등 무언가 하고 싶다고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쉬운 얘기입니다. 경기장 안에 빨리 들어가야 당신의 행동과 무지가 낳은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 빨리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여섯 번째 요인은 경기장 밖에서 계속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일곱 번째는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일곱 번째 요인은 흥미롭게도 성공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성공에 대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성공만 맛보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 이후 새로운 미래의 나를 또다시 그리지 않고 과거에 성공한 나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성공할 때마다 미래의 나를 또다시 명확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달성한 미래의 나를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7가지 위험 요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 주변 환경, 미래의 나와 단절,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 경기장 밖에 머무는 것,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억입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5번째 위험 요소인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와 닿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시급한 문제들을 먼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급한 문제라는 게 저에게도 회사에게도 그닥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관리와 배분을 잘하여 시급하게 만들지만 않았다면 후순위로 밀려도 되는 일들이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 관리를 잘하여 시급한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 의식적인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인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첫 번째는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물은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행동은 환경과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능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 기저에는 원인이나 목적의 추구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자를 쓰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추구하는 큰 목표를 잘 설정해야 그에 맞는 현재의 행동이 뒤따라갈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두 번째는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10년 전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지금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비단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각, 하는 일, 취미 등 많은 부분이 10년 동안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이 조금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모습이 대부분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길버트는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을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다른 인격체라고 보고 두 사람을 서로 연결할 때 완전히 다른 미래의 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 현재의 나를 품위 있게 만들 힘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의 당신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크게 변할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세 번째는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입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우화의 요점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좋게든 나쁘게든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결정과 행동이 쌓여 생긴 결과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이거나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책을 사거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건 모두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네 번째는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이정표를 만들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때 목표의 직선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이정표가 앞에 없으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원을 그리며 걷게 됩니다. 정확한 목표 설정과 그 과정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단계별로 성취할 때 원대한 목표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다섯 번째는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입니다. 이것은 실패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입니다.
의도적인 연습은 습관이나 자동성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기술이나 배움 등에서 자동성이 나타나면 그동안 익힌 것들이 그 수준에 머물게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퇴보합니다. 20년 동안 진료를 본 의사들이 의대를 갓 졸업했을 때에 비해 의료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런 의사들은 자신의 경력을 20년간 쌓아온 게 아니라 1년의 경력을 20번 반복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성입니다. 반면 의도적인 연습에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한 의식적인 노력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습관대로 살지 않기 위한 노력,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 봄으로써 실패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봤던 경기장 밖에 있지 않고 경기장 안으로 내 몸을 의도적으로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습관화된 자동성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의도적인 실패를 통해 배움의 속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미래의 나에 대한 5번째 진실입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6번째 진실은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게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곧 실패를 말합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적 요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지의 여부가 성공의 유일한 척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7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지금의 삶은 우리가 발전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고 우리 앞뒤로 무한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맥락이 아니었고, 선교사 출신인 작가의 신앙적인 견해가 조금 묻어났던 내용으로 보여져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나에 대한 중요한 진실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진실은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두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다섯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 여섯 번째 진실은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게 진실해져야 한다. 일곱 번째 진실은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미래의 내가 되는 7가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빅터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그들 스스로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는 내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자들이 삶의 숭고한 목적을 찾도록 도운 게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프랭클의 지혜를 본받아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이 목표는 10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는 다음 3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 둘째,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한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하는 것. 셋째, 3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안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우선 미래의 나를 더 크게 상상하고 그 모습과 더 밀접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런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3가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영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저자 짐 콜린스는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는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를 세웠다면 그중 10배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목표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고 말합니다.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올해 안에 내 유튜브 구독자를 1만 명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 목표를 10만 명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지 스스로 자문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10배의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해법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상상하며 가야 합니다. 어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로 내가 산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행동을 보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전념하고 있는 일은 그 결과로 나타나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함으로써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제거할 수 있는 혹은 더 큰 목표를 위해 제거해야 하는 덜 중요한 목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3단계는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 지도라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이 지도는 수치, 공포, 분노 등 낮은 수준의 감정에서 용기, 수용, 사랑, 감사 등 높은 수준의 감정까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의식 지도에 있는 상위 수준의 감정을 더 잘 느낄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필요는 건강하지 않는 애착, 즉 심한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열망은 필요보다는 건강한 정신 상태이지만 역시 결핍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은 열망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알은 내적 경험이자 수용입니다. 눈을 감고 미래의 나를 구체적이고 자세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나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수용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4단계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요청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것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십시오. 미래의 나를 명확히 보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할 때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나는 더욱 빨리 올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적화입니다. 목표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세분화하고 단순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최대한 자동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시스템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화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무시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6번째 단계는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제거하여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는 출발선은 시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일정 관리를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의 자유는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연히 미래의 나와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번째 단계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룰 계획이라면,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어째서 그 일을 6개월 안에는 못하는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는 일은 당신이 한 일을 일단 세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습니다. 공격적인 완수, 이것이 미래의 내가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완수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킨슨의 법칙인데, 이것은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3년이 걸릴 수밖에 없고, 3개월의 시간을 계획했다면 3개월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80%의 법칙입니다. 완수가 완벽보다 낫습니다. 댄 셜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어내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다음 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작업이 무엇이든 80%의 완성도를 목표로 공격적으로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엇이든 세상에 자꾸 내놓을 때 당신은 미래의 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3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입니다. 저도 책을 덮은 뒤 미래의 나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히 이미지화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명확하고 구체적인 미래의 나를 만들고, 그를 위한 3가지 우선 과제와 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작성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3가지 우선 과제를 건강, 경제, 글쓰기로 압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 1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상반기에는 하프 마라톤, 하반기에는 풀 마라톤을 신청하고 훈련 과정을 기록해 나갈 것이고, 근력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절히 설정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상을 그린 뒤 그것을 이미지화하고 3가지 우선 과제와 각 과제별 실천 방안을 세워본다면 어느새 우리는 미래의 나에 더욱더 가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